우리나라가 원자력 종주국인 미국에 연구용 원자로 기술을 수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에서 연구용 원자료를 도입한 지 66년 만에 일러낸 쾌거인데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연구용 원자료가 미국 대학에 수출되는 건데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습니다. 이 기술력이 수출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지 주목됩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미국 현지에서 경험한 리처드 스콧 박사의 고백이 화제인데요. 그가 직접 전하는 한국 원자력 기술에 대한 감동적인 고백 그 시작을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미주리 대학교에서 25년째 연구로 관련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는 핵의학자 리차드 스콧입니다. 핵의학이라는 분야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네요. 우리는 루테튬-177과 같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활용해 희귀, 뇌질환과 암 환자를 치료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연구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원자로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죠. 이 원자로는 우리 연구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니까요.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수치가 눈에 들어왔어요. 출력 변동이 심각했죠. 이런, 또 문제가 생겼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몇 달 전부터 반복되고 있었어요. 우리 연구로는 건설된 지 30년이 넘었고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리처드, 오늘도 출력이 안정적이지 않네요. 공동 연구자인 제니퍼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맞아, 이대로라면 다음 주 실험도 연기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실험이 지연될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구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라 실제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학과장인 마이클 교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리처드,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 원자로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했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1년도 힘들 겁니다. 새 원자로가 필요해요. 아니면 연구 자체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마이클 교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예산이 문제군요. 새 연구로는 최소 수억 달러가 필요할 텐데.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러다 문득 그가 말했습니다. 글로벌 파트너를 찾아볼까요? 이제는 미국만의 기술이 아니니까. 다음 날부터 우리 팀은 새로운 연구로 설계와 건설을 도울 파트너를 찾기 시작했어요. 유럽의 여러 연구소, 캐나다의 원자력 기관, 심지어 일본의 전문가들까지 접촉했습니다. 매일 밤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저는 환자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희귀 뇌종양으로 고통받는 12살 소년, 다발성 골수종 치료를 기다리는 노부인. 그들에게 시간은 생명이었습니다. 새 원자로가 없으면 루테튬-177 생산량이 30% 이상 줄어들 거예요. 제니퍼의 시뮬레이션 결과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치료받지 못할 환자들의 수를 의미했죠.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검토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비 교체가 아니었어요. 생명을 살리는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파트너 탐색 한 달째, 우리 팀은 학교 대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벽면 스크린에는 여러 국가의 설계 제안서가 차례로 나타났어요. 프랑스 모델은 안정성에 중점을 둔 반면 캐나다 설계는 비용 효율성을 강조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논의하던 중이었죠. 다음은 한국 컨소시엄입니다. 이들이 제안한 설계안을 확인해 보시죠. 기술 담당자인 마커스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한국이요? 솔직히 말해 회의적이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한국에 대한 오래된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60년 전 우리가 원자력 기술을 처음 전수했던 나라. 우리의 학생이었던 나라가 이제 선생님이 되어 돌아온다니 약간 의아했습니다. 마커스가 프레젠테이션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컨소시엄은 세계 기업과 연구소의 협력체로 지난 30년간 연구로 설계와 건설에서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첫 몇 장의 슬라이드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사양으로 넘어가면서 회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설계의 핵심은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하면서도 고출력을 유지하는 혁신적 노심 구조입니다. 마커스의 설명이 이어졌죠. 이 방식으로 루테튬-177 생산량은 현재보다 40% 증가하며 동시에 안전 계수는 1.5배 향상됩니다. 누군가 낮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어지는 슬라이드들에서 한국 설계안의 세부 내용이 펼쳐졌습니다. 안정성, 효율성, 연료 출력, 유지비. 각 항목마다 데이터가 뒷받침된 기술적 우위가 명확했어요. 그건 그냥 좋다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이었죠.
게다가 이들은 이미 요르단의 비슷한 규모의 연구로를 성공적으로 건설한 경험이 있습니다. 마커스의 마지막 말에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어요. 저는 한국 설계팀의 이름들을 슬라이드에서 읽으며 기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김박이. 낯선 이름들이었지만 그들이 만든 기술적 설계는 분명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책상에 앉아 한국 설계팀의 이력을 더 자세히 찾아보았어요. 그들 중 몇몇은 우리 대학에서 공부했던 학생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한 명은 제가 15년 전에 강의했던 세미나에 참석했던 젊은 연구원이었죠.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는군.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묘한 생각이 들었어요. 과학기술의 발전은 마치 마라톤과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바통을 넘겨주고 또 받고 누가 앞서고 뒤서는지는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중요한 건 인류 전체가 함께 전진한다는 사실이니까요. 대학 측의 결정으로 한국 컨소시엄과의 심층 미팅이 주선되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화요일 아침 회의실에는 비행기로 14시간을 날아온 한국 연구진 5명이 자리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저를 포함해 핵심 연구원 6명이 참석했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스콧 박사님. 한국팀의 리더인 박준호 박사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그의 나이는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저희 발표 자료를 미리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했으면 합니다. 첫 30분간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저희는 하나로라는 국내 연구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소중한 경험이 되었죠. 박 박사의 설명에는 자부심과 겸손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요르단 연구로 프로젝트도 저희가 맡았고요. 현재 네덜란드와 태국에서도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들의 발표가 진행될수록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시공사가 아니었어요. 첨단 원자로 설계의 진정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안전성에 대한 접근 방식이었어요. 원자로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중, 3중의 안전장치입니다. 저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수동형 냉각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자세한 기술적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의외로 그들은 우리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명확하고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 문제는 저희도 요르단 프로젝트에서 경험했습니다. 당시 개발한 해결책이 있는데 그들의 대답에는 실제 경험에서 나오는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 우리는 캠퍼스 내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공식적인 대화를 넘어선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사실 저는 1999년에 미주리 대학교에서 단기 연수를 받았습니다. 젊은 연구원 김민수 박사의 말에 놀랐어요. 혹시 스콧 박사님의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기술 강의를 들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갑자기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20여 년 전 한국, 태국, 베트남에서 온 젊은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세미나. 그때 열정적으로 질문했던 젊은 학생들 중 한 명이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 세션에서 한국팀은 더 구체적인 설계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우리 연구소의 특수한 요구사항을 이미 세심하게 반영하고 있었어요. 스콧 박사님의 루테튬-177 생산량 증대 요구를 반영해 표적 조사 위치를 최적화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존 설계를 복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맞춰 창의적인 해결책을 고안했더군요. 미팅이 끝나갈 무렵 박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원자로를 팔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술 파트너십을 원하죠. 함께 연구하고 함께 발전했으면 합니다. 그 말 속에는 기술적 자신감과 축적된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 단순한 하청이 아니야. 진짜 설계자들이군. 그날 밤 저는 모두가 떠난 연구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한국팀이 남긴 기술 자료가 펼쳐져 있었죠. 마우스를 천천히 스크롤하며 그들의 설계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뛰어난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왜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일어나는 걸까요? 커피를 한 잔 더 따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에게는 은연중에 가지고 있던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가르쳤던 나라, 배움을 받았던 나라. 그런 프레임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뒤집어지는 상황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궁금해져서 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어요.
미국과 한국의 원자력 협력 역사를 검색했더니 195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가는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아이젠하워의 평화를 위한 원자력 프로그램 최초의 한국 연구로 도입, 한국 과학자들의 미국 연수 프로그램. 지난 60여 년의 역사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1995년 사진 한 장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하나로 연구로 준공식 장면이었는데 미국 전문가들과 한국 과학자들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선생님, 한국은 학생의 위치였던 거죠.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도와준 나라가 지금은 우리를 도와주는 나라가 됐어요. 마치 아버지가 병든 자신을 아들이 치료해주는 걸 보는 듯한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 메모장에 생각을 적어내려갔어요. 과학기술의 발전은 선형적이지 않다. 때로는 학생이 스승을 넘어서기도 한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진보의 과정이다. 그렇게 적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복잡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자존심? 아니면 시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다음 날 아침 학과 회의에서 한국팀과의 미팅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매우 우수합니다. 특히 안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요. 제 객관적인 평가를 들은 동료들의 반응이 엇갈렸어요. 일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또 다른 일부는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한국 기술을 도입하는 게 최선일까요? 유럽이나 일본 옵션은 어떻습니까? 원로 교수 한 분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검토한 바로는 한국 설계가 우리의 필요에 가장 적합합니다. 그들의 기술이 현재로서는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 스스로에게도 놀랐습니다. 24시간 전만 해도 저도 의심스러워했던 사실을 이제는 인정하고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창가에 서서 캠퍼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 진리와 기술은 어디서든 인정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과학자로서 항상 믿어왔던 가치였습니다. 한국 컨소시엄과의 협력 가능성이 구체화되면서 학내에서는 예상치 못한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행정부서와 일부 원로 교수들의 반발이 컸어요. 대학 이사회 회의실에 모인 날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미국 대학이 한국 기술에 의존한다고요? 우리의 자존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폴 윌슨 이사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불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과학기술의 우위를 강조해왔던 인물이었죠. 더 많은 미국 기업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우리도 충분한 기술력이 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윌슨 이사님, 저희는 이미 미국 내 모든 가능한 옵션을 검토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한국 컨소시엄의 설계가 비용 대비 성능 면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그러나 제 설명에도 회의적인 시선이 계속되었어요. 이런 중요한 시설을 외국 기술에 맡긴다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요? 기술 종속이나 보안 문제는요? 재정 담당 부총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회의실이 날카롭게 갈라지는 순간이었어요. 한쪽에서는 경제적, 기술적 합리성을, 다른 쪽에서는 자존심과 보안을 강조했습니다. 이 날카로운 대립 속에서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컨소시엄 측에서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한 박 박사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저희의 제안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설계를 판매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미국과 공동 개발을 하겠습니다. 기술 이전과 함께 귀 대학의 연구진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동반자로서의 제안이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학장이 물었습니다. 박 박사는 화면을 통해 세부 계획을 설명했어요. 핵심 기술의 공유, 미주리 대학 연구진의 한국 연수, 공동 특허 출원 가능성. 이런 협력 모델은 새로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몇몇 이사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스콧 박사,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제안이 진심일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그들은 진심입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국제적 위상을 확립하는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간 동안 논의가 계속되었고 마침내 대학 측은 한국 컨소시엄과의 심층 협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과 의심이 남아있었어요. 만약 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만약 기술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흥미로운 자료를 발견했어요. 한국 원자력 기술의 발전 과정을 다룬 학술지 특집이었습니다. 1950년대 거의 백지 상태에서 시작해
이제는 세계 5위권의 원자력 강국으로 성장한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실패와 극복 사례였습니다. 처음에는 외국 기술을 모방했지만 점차 자신들만의 혁신을 이루어낸 여정. 어쩌면 우리도 그들에게서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격주 간의 화상회의를 통해 한국팀과 우리 사이의 신뢰가 쌓여갔어요. 그들은 우리의 까다로운 질문에도 인내심을 가지고 대응했습니다. 점차 저는 이 협력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국제과학 협력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2025년 4월 마침내 미주리 대학교와 한국 컨소시엄 간의 계약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대학 본관 대회의실은 축하객들로 가득 찼어요. 미국 측에서는 대학 총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한국 측에서는 박 박사를 포함한 핵심 연구진과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계약 체결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공동의 여정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총장의 개회사로 행사가 시작되었어요. 이어서 양측의 주요 담당자들이 프로젝트의 의미와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저도 연단에 올라 기술적 측면을 설명했죠. 이 원자로는 핵의학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 것입니다. 특히 루테튬-177 생산량 증대는 수천 명의 환자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드디어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 놓인 두툼한 문서 앞에서 총장과 한국 컨소시엄 대표가 펜을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팀의 얼굴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자긍심과 책임감이 가득했어요. 특히 박 박사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을 넘어선 과학자로서의 보람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서명이 끝나고 축하 건배가 오갔습니다. 공식 행사가 마무리된 후 저는 박 박사와 잠시 따로 대화할 기회를 가졌어요. 축하드립니다, 박 박사님. 정말 훌륭한 설계예요. 제 진심 어린 칭찬에 그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함께 더 좋은 연구로를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스콧 박사님. 그때 저는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약간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는 사실이 놀라웠거든요. 어떻게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박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우리에게 원자력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었어요. 국가적 사명이었죠. 처음에는 외국 기술을 배우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기술 자립은 모방이 아니라 혁신에서 온다는 것을요. 그의 말에는 수십 년간의 노력과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과학은 이제 세계를 설계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자랑이 아닌 담담한 현실 인식처럼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했죠. 과학에는 국경이 없으니까요. 공식 문서에 서명하던 그 순간을 돌이켜보면 그것은 단순한 계약 체결이 아니었습니다. 과학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인정하는 상징적 순간이었어요. 미국과 한국,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가 이제는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것이죠. 계약 체결 후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팀의 엔지니어들이 미주리에 상주하기 시작했고, 우리 연구원들도 한국을 방문해 설계 세부 사항을 논의했어요. 초기에는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한 작은 오해들이 있었지만 점차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세심함이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언급한 작은 요구사항까지 놓치지 않고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스콧 박사님, 이 부분은 루테튬-177 생산 효율을 최적화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했습니다. 김 엔지니어의 설명을 들으며 그들의 전문성과 헌신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새 연구로 건설 부지가 확정되고 첫 삽을 뜨는 행사도 있었어요. 지역 언론들이 모여들었고 이 프로젝트가 지역 경제와 의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저는 인터뷰에서 이 연구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로 설계되었으며 한국과 미국의 성공적인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저는 종종 과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1990년대 초 한국인 연구원들에게 원자로 안전운전 기술을 강의하던 날들이 생생하게 떠오르곤 합니다. 그때 그들의 눈에서 보았던 열정과 호기심이 지금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 새삼 놀랍기만 하네요. 스콧 박사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팀의 젊은 엔지니어가 복잡한 설계도를 가리키며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에게 설계를 가르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이 역할 전환이 약간 어색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마치 자녀가 성장해 부모보다 더 큰 성취를 이루는 것을 지켜보는 기분이랄까요? 과학의 발전은 결국 이렇게 세대와 국경을 넘어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지난주에는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습니다. 주제는 글로벌 과학 협력의 미래였어요. 강의 중에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미국이 과학기술 리더십을 잃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전 같았으면 방어적으로 대답했을 텐데, 이제는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산물입니다. 어떤 나라가 리더냐보다 중요한 것은 인류가 함께 발전하고 있느냐는 거죠. 한국의 원자력 기술 발전은 미국의 손실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승리입니다. 제 대답에 학생들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캠퍼스를 걷다가 문득 국제 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에서 온 젊은이들. 그들 중 누가 다음 세대의 혁신가가 될까요? 누가 지금은 상상도 못할 기술을 개발해낼까요? 그 생각을 하니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사실 처음 한국팀의 설계를 접했을 때 제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있었어요. 자존심, 놀라움, 약간의 불안감까지.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넘어 순수한 과학적 호기심과 협력의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과학자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 저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인사말과 기본 표현들이죠. 한국 엔지니어들이 저의 서툰 한국어의 웃음을 터뜨릴 때면 또 다른 종류의 유대감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 과학기술을 배우는 과정과 참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지만 차근차근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죠. 지난달에는 한국팀이 준비한 김치와 불고기 파티가 있었어요. 음식을 나누며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대화의 주제는 기술이나 과학이 아니라 가족, 취미, 꿈과 같은 인간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진정한 동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히 새 연구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과 관계를 얻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기술 이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요. 바로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움의 겸손함입니다. 오늘은 연구로 프로젝트 착공 6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건설 현장을 방문하니 이미 기초공사가 상당히 진행되었네요. 거대한 크레인과 중장비들 사이로 한국과 미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 언어는 다르지만 도면과 숫자라는 공통의 언어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스콧 박사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박 박사가 반갑게 다가왔어요. 방사선 차폐 설계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했는데 시뮬레이션 결과가 예상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대로라면 연구로 주변 방사선량을 당초 목표보다 40% 더 줄일 수 있어요. 그의 눈에서 과학자로서의 순수한 기쁨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기쁨에 함께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 학술지에 발표해야겠는데요? 이미 준비 중입니다. 미주리대와 한국연구진 공동 논문으로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던 협력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기술을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혁신을 만들어가는 파트너십인 거죠. 건설 현장 사무실에서 열린 진행 상황 회의에서는 더 구체적인 미래 계획이 논의되었습니다. 연구로가 완공된 후에 공동 연구 프로젝트, 학생 교환 프로그램, 심지어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들을 위한 공동 기술 지원 방안까지. 우리의 협력은 이제 더 넓은 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연구로 건설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회의 중에 말했어요.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원자로를 만들고 그것으로 더 많은 생명을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다른 국제 협력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회의가 끝난 후 박 박사와 저는 캠퍼스 내 호수가 보이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 아래 우리는 과학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 저는 처음에 미국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약간 긴장했습니다. 박 박사가 고백했죠. 미국은 원자력의 선구자 국가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편안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도 솔직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한국 기술을 선택하는데 내적 갈등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얼마나 좁은 시각이었는지 깨닫습니다. 과학은 국경도 자존심도 초월하는 것이니까요. 이 감동적인 기술의 역전극은 단순한 수출이나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과학의 바통터치였어요. 60년 전 미국이 한국에 건넨 지식의 씨앗이 자라나 이제는 다시 미국으로 그리고 세계로 퍼져나가는 과정인 거죠.
연구로가 완공되면 우리는 루테튬-177과 같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곧 더 많은 암 환자들과 희귀 질환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과학의 발전이 결국은 인간의 삶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순간이었죠. 저녁 노을이 캠퍼스를 붉게 물들일 무렵 건설 현장을 떠나며 생각했습니다. 과거 우리가 가르쳤던 나라에서 이제는 미래를 배우고 있다. 그것이 진짜 과학의 길이다. 이 진리는 원자력 기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지식과 문명의 발전은 이렇게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의 연속인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의 협력 모델이 다음 세대에게 또 다른 영감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멀리,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말이에요. 과학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이보다 더 보람찬 일이 있을까요? 앞으로의 여정이 더욱 기대됩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있으니까요. 국경을 넘어 세대를 넘어 서로에게 배우면서 말이죠.